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 최근 국제관계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빠지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북한 이슈를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에 들어서자마자 전국적으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패딩에 목도리를 꺼내 챙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보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북한 이슈는 한반도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안보,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보도 역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YTN에서는 북한 관련 보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었는지 이번 뉴스 리뷰 Y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 풍선, 러시아 파병, ICBM 등 최근에 북한 관련 이슈가 다양하게 많은데요. 오늘은 주요 사건별로 보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지난 5월부터 계속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시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개된 쓰레기 풍선 살포가 공중에서 폭발되거나 GPS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전해져 북한이 쓰레기 풍선 기술을 진화시키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펑펑 쓰레기 풍선 공중 폭발 이유는에서는 시민들이 목격한 장면을 영상에 담아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포함한 다수의 보도에서 풍선 폭발 장면이 담긴 영상과 시청자 제보를 공개해 시민들이 겪는 피해 사례와 불안을 구체적으로 알렸는데 쓰레기 풍선의 실질적 위험을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북 쓰레기 풍선 일부의 GPS 탑재, 무기화 시도 하나에서는 풍선에 GPS가 탑재돼 있었는데 쓰레기 풍선이 특정 지점에 정확히 떨어질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제어하는 테스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폭약, 화학물질 등의 무기화 가능성도 시사해 위협적인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위험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안에 대변하는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시청자에게 대응 방법과 같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북 사흘 만에 쓰레기 풍선, 오늘 개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접촉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지만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 몰라 여전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따르는 YTN 제보만큼이나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 쓰레기 풍선에 대한 명확한 신고 방법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공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행동 요령과 정부의 대응 방침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문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오물 쓰레기 대남 전단 북풍선 심리전 본격화. 이 보도는 북한의 심리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북한의 최근 도발이 단순한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함으로써 풍선 도발의 심각성과 이를 통한 정보 수집 및 심리전의 측면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고요. 풍선 낙하물로 인한 화재 위험과 GPS 장치 부착 등은 실질적인 위험 요소로 이를 경고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로서 기능합니다.
심리전의 변화가 한국군의 심리전 방송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풍선 도발의 원인을 짐작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풍선 도발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시청자가 실제 상황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추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한 부재를 또 지적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 질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북한군 10,000명 러시아서 훈련 중 젤렌스키 사실상 참전 보도에서는 우크라이나 매체를 인용하며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고 이는 사실상 참전에 해당한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 나토, 미 국무부의 우려로 국제사회의 반응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20만 명 안팎, 김정은 수시로 찾아에서는 북한군의 특수부대 능력, 목적, 구성을 설명해 파병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살펴 북한군 파병의 파장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젤렌스키 북파병의 강력 대응 촉구, 나토 가입 초청은 입장차, 제목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군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요. 또한 나토의 가입 절차와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의 복잡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필요성을 강조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고요. 다만 보도 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소개하지만 반대 의견이나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지 않아 균형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미국 내 정치적 변수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포함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고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거나 향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포함했더라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즉, 시청자가 사건의 경과와 그로 인한 국제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는 북한군 관련 영상 자료가 또 각종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YTN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이번 북한군 파병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보로는 SNS, 감청 자료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보의 가치만큼이나 정보를 다루고 있는 언론의 노력도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 곧 투입 정황 속속 온라인엔 한국어 대화 지침도에서는 SNS에 공개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대응 지침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면서도 문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보 검증의 상황을 시청자에게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참전 임박 수천 명 집결의 대담에 출연했던 전인범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공개된 정보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여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청 등 정보 유출이 작전 보안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고의적인 전략에 의한 것인지 인내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정보를 기정사실처럼 다루는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과는 구별되는데요. 시청자가 정보를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됐고 언론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인식해 YTN 보도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와 그 YTN 보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 점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차별점을 언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드론 등을 이용해서 전쟁 상황을 전하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 자료들이 최근에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자주 보이곤 합니다.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언론이라면 자료를 활용할 때 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제 두 분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던 것이 좀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북한 관련 보도가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북한 관련 뉴스는 특종 아니면 오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단 오보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종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북한 뉴스의 문제점이자 한계가 되는데 북한 뉴스의 특징을 보면 우선
구체적인 물증이나 관련자 인터뷰 같은 게 없습니다. 뭐 없을 수밖에 없겠죠. 북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많지 않고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것이 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왜곡된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993년부터 2021년까지 6개 일간지의 북한 관련 오보가 666건이 나왔는데 정보원을 분석해 보니까 정부 관계자가 25%, 국가정보원이 17%. 그러니까 절반 오보의 절반가량은 정부에서 나온 소식이었는데 오보였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가 신중을 기하고 몇 번에 걸쳐서 검토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오보가 나올 가능성이 다른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 파병을 두고서 미온적인 국제사회 반응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보도는 어땠습니까? 북한군 파병 결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다른 국가의 입장, 국제기구의 반응을 다뤄 한반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 부파병설 신중론, 한국 못 믿는 게 아니라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미국의 신중한 입장과 함께 한국 모니터링단 파견을 요청하는 나토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군 파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나라의 안보 대응에 관한 시사점을 각각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살핀 보도입니다. 정부, 안보리에서 러 불량국가 북병력으로 도박 제목인데요. 보도에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여 시청자에게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의 반응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이는 시청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의 참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문가를 활용한 대담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전달함과 동시에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사건의 진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는 후속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경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적 반응을 다룬 보도입니다. 백악관 북한군 3,000명 러시아서 훈련 중 우크라군 표적될 것 제목인데요. 북한군의 전쟁 참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지만 이러한 경고가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불필요한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악관이 북한을 정당한 사냥감이라고 언급한 것은 군사적 대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감정적인 부분까지 자극하는 발언으로 이는 전쟁의 격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발언은 군사적 대결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설을 허위 정보로 일축하고 한국의 개입을 경고하는 것은 자국의 안전을 위한 방어적 논리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비롯한 다양한 절차가 있다는 부분에서 단정적으로 보도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전면적으로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고려한 면밀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위협을 동반했기에 이에 따른 저널리즘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관련 보도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불안감을 조정할 수 있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보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유엔 총에서 핵 보유국 지위 흥정 않을 것, 핵 포기 불가 1000명 제목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을 대북 협상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의 퍼팅을 놓치지 않는 능력으로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그 일화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일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성을 부각시키며 불필요한 관심을 이끄는 자극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고 주제와의 관련성도 적어 보였습니다. 핵심 주제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요소를 배제한다면 오히려 시청자에게 더욱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김정은 핵 보유국 운운하며 윤 대통령 막말 비난 제목의 보도인데요. 해당 보도는 남북 간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을 언급한 이후 김정은이 즉각 반응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상호 비난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공격적인 발언과 윤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예고는 갈등의 악순환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어질 관련 소식에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취재 태도와 보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빼고 명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시청자에게 우려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중한 보도 태도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해라든가 전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보도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북한 관련 그 가짜뉴스 유통 과정을 보면 좀 조금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4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 대북 소식통이라는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이 나옵니다. 뭐 북한 내부 소식통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 사람의 발언을 2단계에서 대부분 보수 매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탈북자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방송도 하게 되고. 그러면 3단계에서 이게 해외 언론을 인용하거나 국내 언론이 인용하면서 이제 확산이 확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뭐 이른바 보수 전문가라든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계속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의 불안감이 막 조성되고 퍼지게 되면 나중에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집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라고 밝혀진다고 한들 문제 삼을 사람도 없고 그건 북한 정권이 우리한테 뭐 문제 삼는다고 문제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가짜 뉴스가 만연해지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 그 기자협회라든가 이런 그 단체에서 1995년에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10개 보도 실천 요강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뭐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인물이나 호칭 직책을 존중한다. 그다음에 관급 자료 보도에 유의한다. 희화적 소재를 지향한다. 이런 이제 준칙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준칙을 지키기만 해도 북한 뉴스는 관련 뉴스가 가짜 뉴스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신중한 보도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 그렇지 않고 그것들은 사실 우리 언론인으로서는 좀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북한발 사태 영향과 대응에 관한 분석 이어가 주길. 북한발 사태에 관한 보도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실과 분석을 제공하고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잘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이러한 사태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와 주변국, 국제기관의 발표와 정보를 전달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음을 이해하지만 시청자의 의문과 고민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발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이해득실, 정부 차원의 대응책, 그리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관한 분석 보도가 이어진다면 시청자들은 한반도 안보 이슈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가 깊이 있는 고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태의 영향과 대응에 대한 분석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관계성을 고려한 심층 분석 이어가길. 북한 관련 뉴스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한국,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입장과 반응을 포함시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정보는 종종 제한적이거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출처를 통해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면밀하게 해서 북한의 주장이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의도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YTN에서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북한 관련 보도 살펴본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렌드 키워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올 한 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히트 상품이나 유행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올 한 해 유행했던 것들부터 다가오는 2025년의 트렌드 키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상품이나 트렌드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기후위기는 내년에도 빠질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실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파장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도 가속화되면서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의 개념과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 등장한 생소한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 시청자에게 소개해준 보도였는데요. 트렌드 키워드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였으나 압축된 자막으로 뜻을 적어주긴 했지만 설명을 좀 더 덧붙여줘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보도에서 소개된 2025년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보면 기호 감수성, 그라데이션 K, 공진화, 옴니버어, 페이스테크, 토핑 경제 등이 있었는데요. 먼저 기후 감수성은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뜻을 가진 키워드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이상 기후 현상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손을 잡고 한 뜻을 모아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생긴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넘어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진화한다는 의미를 가진 그라데이션 K와 경쟁자와의 공생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뜻하는 공진화 전략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옴니버어란 원래 잡식성이라는 의미에서 파생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옴니버어 소비자란 잡식성 소비, 취향의 무한 진화, 집단의 경계가 사라지고 개인의 취향이 더욱 뚜렷해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페이스테크는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기계의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며 사용자마다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토핑의 본품보다 더 큰 돈을 쓰거나 개인 취향에 맞춰 물건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소비 형태를 뜻하는 토핑 경제도 주요 키워드입니다. 토핑 경제 시대엔 신발보다 그것을 꾸미는 것에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 추가의 줄임말인 아샤추처럼 기존 메뉴의 취향을 더해 세상에 없는 메뉴를 만들어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1형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 야생조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유행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올해 첫 검출되면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H5N1형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형태로 올해 국내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류 사이에서는 물론 포유류, 특히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람 간에 전파된 경우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 감염되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인 치명률이 50%를 넘어 우려됩니다.
현재 유행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특징 중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방역 당국의 통제 상황을 함께 전했는데요. 보도 제목과 앵커 멘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했는데 세계적 유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궁금했고 조심해야 하는 점은 없는지 유의사항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의 세계적인 유행 상황과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H5N1은 흔히 조류 독감으로 불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악령이 높은 바이러스 유형입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가 철새와 접촉해 감염되지만 이름과 달리 조류만 감염되는 질병은 아닌데요. 다른 포유류도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H5N1은 변이가 빠르고 다른 동물에게도 쉽게 전이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베트남 동물원이 수용하고 있던 호랑이, 사자, 표범 5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의 사체 부검 결과 일부에서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전해진 소식으로 미국 12개 주에서는 140마리 이상의 젖소들이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잇따라 걸리며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으로는 야생 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 피하기, 닭요리 등 가금류 요리는 7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기,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하기,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작업 후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 등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외국계 기업 조세 회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국정감사를 계기로 넷플릭스나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을 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 국세청 국감에서는 빅테크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가 화두가 됐습니다. 문제는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단 2건, 6,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국세청이 이행 강제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외국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에는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넷플릭스,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다뤘는데 보도 마지막에 언급한 방법론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면 보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해외 사례를 알아봅니다. 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 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습니다. 이번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연합인 EU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아예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디지털세란 IT 기업이 이익을 내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난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조세 제도인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는데요. 영국은 2022년 연간 5억 파운드, 하나 약 8,900억 원을 버는 IT 기업의 매출의 2%를 디지털 서비스세로 매겼는데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첫 해 3억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6,400억 원의 세수를 거뒀습니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관세 보복 위협으로 맞섰는데요.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